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주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번 주의 경제 현안으로 커바디스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조선일보에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컬럼보다 한 1.5배 정도의 크기의 장문의 글인데요. 이번 주에 나왔던 글을 좀 풀어 쓰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하면서 하나의 마지막 일자리라도 정부가 꼭 지키겠다 하는 거 하고 느닷없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으면 이제 경제 위기가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가 있고 단기적인 위기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 한 196개국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60년대 워낙 바닥에서 아주 97년에 세계 44위까지 아주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98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금융위기까지도 계속 횡보를 하다가 금융위기 때 더 떨어져서 56위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순위를 올리면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으로 35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작은 단기적인 위기일지 1998년, 99년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내는 장기적인 위기가 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충격적인 경제가 한번 닥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이러스가 어느 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3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단기간에 이 병으로 아직도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걸 단기적인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가게든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OECD의 상위 25개국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980년대 들어서야 OECD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랭킹에도 없고 우선 상위 25위 안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36개국이나 돼서 동구 유럽의 국가들이 조인해서 OECD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동구 유럽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정도의 작은 숫자의 OECD 국가였기 때문에 25위라고 하는 건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놀라운 게 일본이 1970년에 21위였다가 2000년에 룩셈부르크에서 2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강을 계속해서 2018년에 지금 22위로 사실은 50년 전의 순위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 선진국 중에서요. 반면에 일본보다도 뒤져 있던 아일랜드는 계속 순위가 올라가서 지금 2018년에 4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부와 사회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부침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순위를 급하게 70년대부터 올렸던 나라가 이제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도 2000년
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1990년에 핀란드가 4위까지 올라갑니다. 4위까지 올라가는데 90년이 이제 정점이고요. 그 이후로 그 노키아가 멸망하면서부터 핀란드의 순위가 심하게 떨어져 가지고 2000년에는 13위로 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달리 핀란드는 4위까지 올라갔다가 10위권에서 지금 한 2018년 12위권이니까요. 거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80년대부터 25위권에서 2000년에 24위, 최근에 2018년에는 22위로 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유럽에서 상당히 견조한 국가지만 지금 90년에 10위에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지금 독일의 상대적 순위가 많이 떨어져 지다가 2018년에 다시 회복을 해서 13위까지 돼 있어서 독일도 어려운 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그 유럽에서 제일 바닥 쪽에서 늘 거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떨어지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경제는 그럼 얼마나 어려운가, 경제 성장을 못해서 상대적 순위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보시면 1970년에 실질 임금 수를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뭐 우리나라는 더 많이요. 이렇게 실질 소득이 올라갔지만 일본은 30년 전에 비해서 실질 소득이 10%가 감소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실질 소득이 10%가 감소된다는 것은 30년 동안 계속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현상을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초식동물이라는 아주 동물도 아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 같은 의욕을 잃은 청년을 만들어낸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경제가 뒷걸음치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일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왜 실패하고 흥하는지를 이렇게 쉽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3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이 급격한 고령화를 통해서 인구 감소에 의한 경제 성장의 정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플라자 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르는 것을 환율에 의해서 견제해서 일본이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플라자 협약에 대한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 소위 경제 개혁에 실패하고 생산성이나 성장 전략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가설은 고령화를 앞서서 일본과 함께 진행했던 북구 유럽에 비교하면 소위 이제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경제, 이걸 세큘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세큘라라고 하는 건 이제 긴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스태그네이션은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성과 장기 저성장 경제에 대한 가설을 연구한 이거는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서 2015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본은 이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잠재 성장률을 낮추지만 실질금리는 다시 역전이 돼서, 그리고 일본과 같은 급격한 저성장으로 떨어지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본이 성장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고령화가 되면 2가지 대립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 구조를 개혁해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도입, 그 다음에 상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해체해서 더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구조 개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성장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 완전 고용을 하고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으려면, 만약에 같은 소득이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실질 소득을 늘리려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주면, 네거티브가 되면 실질 임금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거시 경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스태그네이션
가설을 믿고 고령화에 의해서 장기 저성장을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론 중에 유럽과 일본에 비교한 유럽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경제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역시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건데요. 나라별로 보면 이 글로벌화와 노동시간 유연성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청년들이나 젊은 층은 지지하는데 고령층으로 갈수록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실패 원인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경제개혁,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가 들어와서도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옛날에 거시 경제적 조정, 즉 금리나 통화 양적 완화에 의한 재정 정책에만 기인을 하고 경제 구조 개혁에 실패한 게 원인이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플라자 협약은 미국이 무역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시에 G5에 있던 나라들하고 환율을 조정을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보자는 거였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고, 그럼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다른 나라도 다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G5가 레이건 대통령 때 플라자 협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들었던 5나라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하고 그래서 5나라니까 4나라죠. 근데 그 4나라 다 2년 사이에 85년에 플라자 협약에 의해서 환율이 급격히 조정이 돼서 이전에 비해서 그 미국의 달러가 40%에서 50%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당연히 수출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1달러에 1200원인데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져가지고 1달러가 600원이 됐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해서 1달러를 벌어와 봐도 한국 돈은 6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 원가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달러의 약세는 거꾸로 얘기하면 원화의 강세 또 엔화의 강세를 뜻하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수출이 어려워지면 팔아서 벌어 들어오는 달러 돈이 약해지니까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투자와 원가 절감과 같은 생산성 현상을 하는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여기 보여드린 대로 84년에서 92년 사이에 보면 빨간색이 일본의 원래 이론상 금리화되고 파란색이 실질금리다. 그래서 86년서부터 실질금리가 이론상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쪽으로 심한 경우는 4% 정도 낮은 정도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그 정부의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저금리가 되는데 수출은 아무래도 좀 첫 번에 좀 되다가 그렇게 되고 그 저금리와 통화 완화 정책에 또 이 부동자금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다 몰려가서 보시면 오른편 쪽에 90년에 파란색이 일본의 부동산 가격 지수고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90년에 정상을 뛰었다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2010년 80년대 부동산 가격 80년대 주가 가격으로 30년을 되돌아가 버린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협약이 일본을 몰락하게 했냐 에 대한 대답은 IMF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보고에서는 그렇지 않다. 같은 플라자 협약으로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은 그렇게 급격한 버블이나 침체로 빠지지 않았다는 걸 봐서 일본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조정을 안 하고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대응했던 것이 이런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금융권의 실력이 일본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우선 그 일본이 80년에서 85년에
IMF 직전에 대한민국과 같은 형태로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를 일으켜서 저 빨간색이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기업의 부채 비율을 상당히 걱정하는데 그거보다 한 2.5배 이상 높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부채 비율이 높은데 IMF 때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기업들이 부채를 낮추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는 파산을 했죠. 근데 이제 일본은 저 부채 비율을 높으면 대개는 금융비용이 많이 나는데 정부가 금리를 자꾸 낮춰줬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도 못하는, 그래서 투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그때에 투자를 주저하는 90년에 버블이 꺼지고 나서 주저하는 사이에 한국이 과감한 투자를 해서 조선과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 한국한테 기회를 내주게 됐다. 이것들이 지금 일본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생산성이 무지 낮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일본의 생산성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OECD 상위 50% 국가의 평균 생산성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 한 28%가 낮고 우리는 한 48%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인당 국민소득이고 두 번째가 노동 생산성이고요. 세 번째는 상위 50%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하느냐, 노동 투입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되게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노동 생산성이 극히 낮고, 그것을 노동 생산이 낮으니까 한 시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낮이다 보니까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 노동 투입으로 견뎌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국민의 교육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이 노동 생산성을 결정을 하니까 교육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교육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거보다 노동 생산성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은 산업의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노동 생산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생산성이 높고 잘 사는 나라가 됐냐 보면, 노동 생산성이 낮았던, 산업 생산성이 낮았던 농업 같은 거를 버리고 공업화했고, 공업도 봉제와 같은 노동집약 산업에서 반도체와 같은 지식과 설비 중심 자본집약 산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노동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이나 고부가치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런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는 특정 산업을 정부가 보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 대상의 산업은 대개는 돈을 못 벌어오는 산업이죠.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오는 산업에 근로자, 종사자가 많으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노동 생산성은 산업 구조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기업들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진대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노동시장의 규제도 있지만, 특히 무엇을 하고 못하게 하는 상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규제가 큰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던 타다를 금지시키면 몇몇 택시 기사분들의 일자리는 지켜지지만, 타다가 제대로 사업을 하게 되려면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가 훨씬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인데 그런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낮은 노동성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 경제로 가는데, 경제가 발전해서 저성장 가는 것들은 일정 부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성장으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급격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87년 그 금융위기 이후로, 97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한 25년째 5년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의 성장률은 300만 개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3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년에 30만 개씩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것을 짜투리 알바자리로 많이 늘어서 고용 통계만 안 줄어드는 것처럼 만들어 왔던 것이 우리와 일본이 같이 가고 있는 길이다. 일본의 생산성이 무엇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가를 분야로 보면 이 핑크색이 고용 인원이고요. 고용 인원이 지금도 2015년에 의하면 일본의 고용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줄었던 게 2000에서 2010년인데요. 고령 인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줄고 있지만 많이 줄어든 것은 하늘색 자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총요소 생산성은 산업을 빨리 못 봐. 그 자본 투자하고 총요소 생산성은 관계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자본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총요소 생산성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제일 가장 많이 주요한 거는 9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2010년대는 지금 마이너스 투자로 간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 혁신을 못 하고 있고 투자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이 지금 최근에 문정부에서 더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우리만 회피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일랜드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상대적 지위가 급 상승을 했을까 보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를 보면 아시아의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1, 2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이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6위에 돼 있고 2018년에는 5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5위, 세계에서 5위에서 6위까지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라는 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법인세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일랜드가 12.5%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그래서 OECD 평균의 반 이하, 우리는 25%니까 우리 반도 안 되는 그런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유럽 헤드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아일랜드에 헤드쿼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 파는 것 중에 우리 이제 보통 물건을 파면 부가세를 매기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판매세라고 해서 세일즈 텍스를 매기게 되는데, 아일랜드에서 유럽 전체를 영수증을 끊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물건을 팔면 아일랜드는 판매세를 받는 게 아니고 아일랜드에서 판 상품에 한해서만 세일즈 텍스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도 거의 없고 세일즈 텍스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에 세계적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에 다국적 IT 기업들이 대거 헤드쿼터를 두고 있고,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 IT 관련 상업 생태계가 더블린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물론 이전에 아일랜드가 과잉복지 때문에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가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이렇게 제때 돈을 못 내고 있는 부채 비율을 보면 금융위기 때 상당히 부채가 많이 있었죠. 아웃스탠딩 론이 많이 있다가 금융위기가 오면 구조조정을 하죠. 그래서 부채들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고 빚을 많이 늘렸죠. 그래서 23.9%에 불과하던 빚을 금융위기 때는 9.5%까지 정부 부채를 GDP 대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74%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고용도 금융위기 후에 줄다가 2012년부터 다시 치솟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2012년, 13년을 거쳐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복원하고 위로 치수술려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들을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나 저금리라는 통화, 재정 정책만 하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가게도 구조조정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 아픈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것이 일본과 아일랜드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계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저성장 경제로 왜 빨리 가고 있냐 보면 2019년에 그 나라의 GDP 대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하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의 직접 투자 비율을 보면 일본이 가장 작고 한국이 그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일랜드가 1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그 뒤에 보시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벨기에, 칠레 이런 나라들이, 에스토니아, 영국,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해외 투자, 외국인의 투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일본과 같이 자본이 외면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도 일본화가 지금 급속히 촉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하나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특정 분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산업의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정부 돈으로 월급을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죠. 한국판 뉴딜도 정부가 수요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뉴딜 정책의 본질이니까 산업보다는 정부의 경제 장악을 키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이 실패했던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한국의 일본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패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경제정책, 성장정책을 실패하고 장기적인 불황 또는 스태그네이션을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일본화, 재패니제이션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가 그렇게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데 큰 명분이 될 위험이 처해져 있다.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살피고 토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건국대 최모 교수께서 신문을 보니까 정부의 재정적자 45%, GDP 대비 45% 부채율은 족보에 없는 기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어려울 때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위기를 지나면 건전 재정으로 갈 수 있는 보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건전 재정을 회복하려면 그 뉴딜 정책, 확장 재정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을 못하면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해야 세수가 더 거치고 지원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은 그거에 실패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확장 재정을 써왔고 경제 부양책을 계속 써왔지만 일자리는 계속 상당 부분 파괴해왔기 때문에 지금 돈 더 쓴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바뀔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과도 따지지 않고 돈 많이 쓰는 거를 누가 확장재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장재정이 실제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주 과학적인 정책이 있느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내부로 살리겠다는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 극복에 더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 웨이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과도한 재정 확장은 추후에 대응 수단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화 가능성과 함께 지금 위험한 도박이 지금 180석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지금 익어가고 있다.
이런 경고의 생각을 갖고 전 경고를 지금 경계의 심리로 우리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